지금 가장 뜨거운 이슈만을 모아서 살펴보는 이슈 따라잡기입니다. 제20대 대선 사전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여야는 막판에 성사된 야권 단일화가 실제 표심에 어떻게 작용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대선 관련 소식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세한대 배종호 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장윤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살펴볼 오늘의 이슈, 빨강 넥타이 깔맞춤, 단일화 예고였나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서도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실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하면서 뉴스와 또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지난 2일 있었던 TV 토론에서 두 후보의 의상이 굉장히 눈길을 끌었는데 지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를 좀 주목해 주시면 좋은데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의상이 좀 비슷해요. 그리고 특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이 국민의힘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좀 붉은색 넥타이를 착용하고 나와서 눈길을 끌었는데 이게 이제 단일화를 발표하기 전이었기 때문에 미리 예고를 한 것처럼 뭔가 의미를 담은 것인지 아니면 우연이었을지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십니까? 제가 볼 때는 단일화 예고편 아닌가 이렇게 예고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의도된 하나의 연출이 아닌가 고대였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이제 전격적으로 막판 단일화를 했는데 그 과정을 보면 TV 토론 끝나자마자 바로 가서 두 사람이 회동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제 본인들은 조건 없는 단일화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네. 볼 때는 이제 조건이 맞아떨어진 그런 단일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 이번 이제 단일화 문제가요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운명에 걸린 문제인데 그 상황에서 그냥 갑자기 마음이 동해가지고 단일화했겠습니까? 오래전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실제로 단일화를 제안했고 예. 또 결렬을 선언했고 독자원제를 계속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일종의 윤석열 후보를 압박해서 어떤 단일화를 끌어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과정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이 되고 실제로 두 사람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는 장제원, 이태규 그렇죠. 두 사람이 계속해서 단일화 협상을 해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인수위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또 그리고 앞으로 승리할 경우에 집권할 경우는 공동정부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 조율을 해왔기 때문에 네. 결국 조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줄다리기를 하다가 뭔가 안 맞았는데 어느 한쪽이 이걸 수용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누가 수용했느냐? 그렇죠. 지금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여론조사 경선에 의한 국민 경선 방식을 그렇죠. 양보를 했지만은 다른 조건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조건을 안 받다가 최근에 막바지에 이르면서 굉장히 몰리는 그런 상황. 네네.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계속 상승되는 그리고 또 본인이 고립되는 그런 상황에서 결국은 두 사람의 이 조건이 맞아떨어지면서 합의를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어떠세요, 평론님? 사실 네. 예고였다, 단일화 예고였다라고 말씀을 해석을 해주셨는데 보시기에도 그러십니까? 사실 정치권에서 드레스 코드에 대한 메시지는 계속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드레스 자체가 이제 그런 메시지를 의지와 발산하는 메시지를 것들이 던지는 있는데 거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사실 안 대표가 그동안 이제 넥타이 착용한 걸 보니까 늘 저런 색을 착용했어요. 원래 국민의당 색깔이 주황색인데 네네네. 그 안철수 후보가 캠페인 할 때는 그러니까 주황색 목도리나 흰색 점퍼 이런 맞아요. 걸로 입었는데 실제 넥타이를 보면은 지난번 단일화 제안할 때, 네. 그다음에 철회할 때 다 저 색깔을 맸어요. 실제 TV 토론할 때마다 저 색깔을 매서. 근데 저거는 전 그런 의도된 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본인이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고 항상 얘기를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이번 선거 자체 구도 자체가 예. 정권 50%가 넘는 정권 교체 지수 위에서 치러지는 일종의 구도 선거이기 때문에 본인도 야권의 주자로서, 그러니까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까 네네. 본인도 야권의 대표 주자일 수 있다라는 걸 보수층에게 저는 강하게 어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연장선상에서 어제까지 단일화 직전까지 저 넥타이를 착용한 걸로 보여지고, 사실은 저게 뭐 단일화를 암시나 예고했다, 저는 그렇게 보잖아요. 그렇으면은 과거의 색깔들이 달라야 그 논리가 맞는 건데 쭉 같은 색깔의 패턴을 착용하고 있다가 네. 그날 또 착용했을 뿐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그 안철수 후보가 이제 저렇게 저는 왜 저런 선택을 했느냐? 저는 어쨌든 본인이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고 하는 그것을 늘 얘기해 왔는데 네네. 막판에까지 만일 본인이 완주했을 때 네. 자기 중도 소신이라든가 이런 가치 비전을 지킬 수 있겠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 그로 인한 야권 분열로 인해서 여권이 당선됐다고 할 경우에 그 정치인으로서 그 비난을 감당하기 오롯이 어려웠고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단일화의 기초를 놨던 초석을 놨던 정치인으로서 좀 그런 책임감을 가진 어떤 그런 때문에 전격적 단일화로 가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뭐 두 분의 해석은 조금 다르지만 어쨌든 결과적으로 TV 토론이 끝나고 새벽에 담판을 하면서 단일화 협상으로 이끌어내게 됐는데 사실 안철수 후보 이제 전 후보라고 불러야 되겠죠. 네. 이제 안철수 전 후보가 그 공식적으로 단일화 협상 결렬됐다라고 뭐 기자들에게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불씨가 꺼진 것인가에 대해서 많이 의견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단일화로 가게 됐어요. 이런 어떤 그렇습니다. 심경 변화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을까요? 일단 이게 뭐 정권 교체 대의 때문에 아주 큰 결단을 내렸다 이렇게 평가하기에는 지금까지 안철수 후보가 전 후보가 보여줬던 그 발언들을 보면 네네. 이게 정권 교체가 그냥 만능이 아니다. 나쁜 정권 교체 하시겠냐 유권자 여러분이라고 되묻기도 했었고요. 이 네. 나쁜 정권 교체라는 건 아무래도 윤석열 후보를 겨냥한 발언이죠. 심지어는 뭐 손가락을 자르겠다라는 맞아요. 취지의 굉장히 강도 높은 부정의 언어를 사용하기도 했고 네. 그리고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는 이 지난한 이 단일화 과정 속에서 이거 굉장히 정치 몰입의 짓을 했다. 예, 이렇게까지 했는데 갑자기 결단을 한 건 뭔가 대의 명분을 위해서라기보다는 다른 의도가 있는 거 아닐까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좀 점쳐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네. 이를테면 본인이 또 뭐 단일화 기자회견에서 이야기했던 뭐 행정, 경험을 뭐 마치 원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죠. 아. 그렇다면 뭐 총리 자리를 약속을 받았나? 이런 게 국민들 보시기에는 상당히 정치 공학적으로 그리고 정치 좀 야합이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좀 느끼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다른 이유, 뭐 경기지사 얘기도 나오고 여러 직책이 나오기도 하고 또 이 단일화 과정 속에서 국민의힘이 단일화 문구 그 어떤 일지를 정리하면서 그걸 중간 버전을 이렇게 이름으로 저장해놨었죠. 이거 우리 못 만나면 깐다. 그렇다면 뭔가 이 국민의힘 측에 뭐 약점이 잡힌 건지 아니면 뭐 완주할 수 없는 제3의 개인적인 사유가 있는 건지 이런 의문 당연히 합당하게 제기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선거 비용 때문에 완주 못할 거라고 사실상 조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다면 또 선거 비용 문제 때문에 합당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려고 하는 건지 네. 그렇다면 이런 건 큰 정치를 하는 정치인의 모습과는 상당히 결이 다르고 저는 이런 부분 다 녹여내서 이번 단일화의 효과를 상당히 반감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봅니다. 저는 이제 예, 우리 그 교수님. 변호사님 의견에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네네. 제가 좀 정리를 하면은 일단 예.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는 결국 독자 완주를 포기하고 전격적인 단일화 합의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저조한 득표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봐야 됩니다. 지난번 대선 때는 안철수 후보가 21% 득표를 했거든요. 최근에 여론조사 보면 5%대까지 떨어진 게 나온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지금 이제 진영 대결로 가면은 결국 막판에 더 거대 양당 두 후보로 쏠리거든요. 그러면 본인이 뭐 5% 미만까지 나온다면은 앞으로 오히려 정치적인 미래가 더 좁아지는 그런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그리고 두 번째로는 돈 문제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선거 아시겠지만 비용이요? 선거 비용이 500억이 넘습니다. 맞아요. 법정 선거 비용만. 그런데 이제 아시겠지만 15% 넘으면 100% 보존, 그렇죠. 10% 넘으면 반만 50%만 보존. 보존, 10% 미만이면 돈을 한 푼도 보존을 못 받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담도 상당히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정치적인 지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본인이 지금 독자 완주했을 경우에 현재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3석밖에 없는 그런 정당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쪼그라들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면 아예 정치적인 미래가 닫히기 때문에 안철수 전 후보가 윤석열 후보하고 네. 단일화를 통해서 이런 정치적인 지분을 좀 보장받기 위한 그런 계산이 담겨서 최종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저는 조금 그 두 분과 생각이 좀 다른데 네네. 뭐 이거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 단일화 과정이 계속 있었고 어쨌든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를 제안했으니까 이제 그게 왔는데 저는 왜 지난번 게 왜 그럼 무산됐느냐? 네네. 지난번 단일화 협상의 방점은 이렇게 지금 그 가치와 비전 또 공동으로 국정을 운영을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그런 목표가 아니라
대가와 보상에 저는 방점이 찍혔다고 봐요. 대가와 보상. 그러니까 그런 점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나온 얘기들이 뭐 경기지사다 뭐다 지금 배 교수님 지적하신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만약 후보를 내려놓는 명분이 없어져요. 그러면 앞으로 5년간 본인이 그렇다면 내려놓고 정치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환경, 명분이 사라져 버리니까 그런 대가와 보상에 따른 단일화를 받을 수가 없다가 되는 건데 이번에 뭡니까? 이번엔 5대 정부 개혁 방침을 밝혔잖아요. 미래정부, 개혁정부, 실용정부, 방역정부, 통합정부. 그래서 승자 독식과 증오의 배제, 분열의 정치를 넘는 첫걸음을 띄겠다.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단일화를 요구할 때 네. 경선 요구할 때 했던 첫째 조건절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나는 이번 대선에 출마한 것은 구체제의 종식을 위해서 출마했다. 그래서 이런 국정 운영과 공동 비전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 앞에 공동으로 선언하고 약속 이행을 얘기하자. 이번 기자회견은 그런 형식을 띄운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서부터 여론조사 경선 제안은 형식 논리라고 봤고 앞에 명분과 그런 어떤 정치적 환경 같은 이런 조건절이 충족되면 전 가능하리라고 봤는데 저는 제 예상이 맞았다고 보고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담보해내고 실천하고 이 역할을 맡을 수 있는 안철수 후보가 어떤 포지셔닝에서 하느냐에 네. 따라서 이제 역할이 주어지는 거지 먼저 어떤 보상과 대가로 가는 단일화는 안철수 후보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겠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 단일화의 극적 배경의 성사가 된 것이 거기 이유가 있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세 분의 말씀이 조금 차이는 있지만 결과적으로 단일화를 했다라고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뭐 변함이 없는 사실인데 그러다 보니까 두 번째 이슈도 좀 넘어가면서 자연스럽게 저희가 좀 이 부분도 좀 짚어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 이슈는 철수가 또 철수했다입니다. 안철수 전 후보가 정치를 시작한 게 한 11년 정도 됐습니다. 2012년 대선 때 이제 데뷔를 해서 한 11년 정도의 정치 인생 중에 네 번째 중도 하차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글쎄요, 안철수 하면 네. 단일화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녔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뭔가 좀 맨 처음에 이제 끝까지 완주에 대한 의지를 보이니까 이번에 좀 달라지는 것인가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단일화라는 도장을 찍으면서 이번 대선 레이스를 마무리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안철수 전 후보의 결단 결과적으로는 득이 될지 실이 될지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사실 뭐 민주당에서는 야합이다. 국민의힘 측에서는 이거는 굉장히 뭐 열망을 담아낸 네, 정권 교체에 대한 결단이다라고 열망이다. 이거 뭐 이해득실에 따라 해석을 달리하는데 이제 그러니까요. 정치인 안철수의 선택으로서 본인의 미래적인 입지와 관련해서 현명한 선택이었는지를 짚어보면 좀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일단 10년 동안 이 제3지대에서 본인이 쌓아왔던 어떤 경력과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했던 그런 노력들 성과들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합당을 이야기를 하면서 단일화를 이제 맺은 말을 졌을 때 그러니까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그럼 본인이 10년 동안 추구했던 가치는 어디로 가는 것인지 그것을 보여주는 가장 어떤 명징한 증거들이 이 국민의당의 지지자들의 반응입니다. 국민의당 지지자들은 이 사이트가 뭐 다운이 될 정도로 항의성 글을 많이 올리셨다는 거 네. 아닙니까? 본인이 지지했을 때는 뭔가 이 양당 구조 속에서 정치적 염증을 느끼신 분들이 안철수라는 대안으로 뭔가 정치적인 어떤 개혁안을 좀 추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렇죠. 기대감을 염원이 있었을 분명히 텐데. 갖고 계셨고 또 국민의 당 지지자들뿐만 아니라 이번 선거에서 워낙에 뭐 비호감 대선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국면 속에서 안철수 후보를 찍겠다라고 제3의 후보로서 평가를 했던 유권자분들이 분명히 계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상 다 지지세를 놓아버린 셈이 된 것 같습니다. 10년 동안 본인을 향했던 어떤 지지세를 끝까지 들고 가야 이 정치인 안철수가 더 큰 정치를 도모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을 이번에 손가락에서 모래가 알이 흩어지도록 그냥 빠져나가게 뒀다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아쉬운 측면이 있고 이 단일화 효과도 상당히 반감된 시점에 너무 많이 이제 지지부진하게 논란이 오가다가 네.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에 그 효과도 반감되고 감동이 없는 상황에서 왜 본인의 정치적인 자산을 놓고 갔을까 이 부분이 상당히 의문이고 좀 안타깝습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이제 단일화의 이유 중에는 뭐 득표율에 대한 얘기도 해주시고 선거 비용 그리고 향후에 어떤 정치적인 입지 뭐 세석밖에 안 되는 당의 어떤 그 불안한 모습들을 보여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지지자들이 안철수 전 후보의 지지자들이 굉장히 극렬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중에 뭐 이제 공동정부의 뭐 예를 들어 총리라든지 아니면 뭐 경기도지사 아니면 뭐 서울시장 이런 자리를 했을 때 안철수 후보가 과연 그런 자리를 차지하는 게 지지 세력을 모으는 데는 득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더 반발을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일단 뭐 안철수 후보는요 분명히 본인이
행정 분야에서 좀 경험을 쌓고 있다라는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맞아요. 의사를. 예. 그렇다면 이제 행정 분야 하면은 뭐 수반은 대통령이니까 네네. 결국 이제 국무총리를 그렇죠. 얘기하겠죠. 최상단은 장관 가려고 본인이 총리죠. 대권 주자로 계속해서 10년 동안 노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당장 집권을 해야 되고 집권을 하려면 대선에서 승리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대선에서 승리한다고 해도 윤석열 만약에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당선인이 그 자리를 줘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또 준다고 해도 그게 국회에서 통과가 돼야 되거든요. 국무총리 자리. 그렇습니다. 네. DJP 같은 경우 명분 있는 그런 단일화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JP 같은 경우 6개월 동안 국회에서 동의를 안 해줘가지고 서리로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거대 지금 민주당 180석의 영향력이 있는데 그렇죠. 과연 동의를 해줄 것인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무엇보다도 지금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패착이다고 생각을 하는 이유가 이번 단일화 결정이 그렇습니다. 단일화가 시너지를 내려면요, 역시 이제 아름다운 단일화. 아름다운 단일화라는 건 뭐냐? 원칙이 있는 단일화거든요. 그러면 단일화의 원칙은 크게 네 가지를 얘기할 수가 있어요. 하나는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과거 이제 DJP 단일화 같은 경우는 IMF 극복, 그리고 민주화 세력, 또 산업화 세력이 힘을 합친다라는 그런 분명한 명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볼 때는 명분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체적으로 비전과 철학 그리고 정책을 공유를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도 없어요. 갑자기 야밤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개적으로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밀실야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공개적으로도 못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들이 이런 단일화 과정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6일 남아가지고 전격적으로 했다? 그러니까 다 맞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시너지 효과는 별로 나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요. 네네. 안철수 후보가 앞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공경에 처한다고 봅니다. 왜냐? 역시 이제 정치인은 존재 가치, 존재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철수 하면 역시 이제 새로운 정치, 그리고 제3의 지대, 그리고 다당제인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다 송두째 부정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안철수라는 사람은 왜 정치하는가?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신의 말을 너무나 뒤집었다는 거예요. 그럼 안철수 지금 전 후보가 앞으로 또 대권에 도전할 거란 말이에요. 네, 꿈이 네. 있고. 그렇죠. 그래서 안철수 전 후보가 또 나섰는 거예요. 나는 이번에는 절대 철수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뭐라고 하겠어요? 또 철수, 또 철수. 4번 철수했다고 하지만 크게 보면은 4번이고 뭐 자잘한 것까지 하면 11번 철수했다는 그런 이제 기사 보도도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부분을 본인이 굉장히 좀 잘못 선택한 것 같고 제가 한마디로 안철수 정치 인생 11년을 정리하면 네. 새로운 정치로 시작해서 네. 철수 정치 과정을 거쳐서 구태 정치로 저는 정리가 됐다. 이렇게 저는 좀 얘기하고 싶어요. 사실 이런 걸 안철수 전 후보 측도 당연히 알고 있었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꼬리뼈처럼 달리는 단일화라는 방법을 다시 선택한 것은 분명히 뭔가 얻는 게 있으니까 판단을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또. 그러니까 제가 그 지난 11월 1일 날 이제 안철수 후보가 그 대권 출마를 선언했거든요. 네네. 바로 이제 그 다음 날 11월 2일 날 이제 그 국민 압박 면접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패널이 이제 3명이 전용 전 의원, 그다음에 서민 교수, 네. 그다음에 제가 이제 3명이 압박 면접관으로 참여해서 갔을 때 제가 네네. 질문을 던졌습니다. 네. 자, 그럼 이번 안철수 후보의 출마 두 가지 중 선택지를 제시하겠다. 대선 안주가 목표냐, 정권 교체가 먼저냐, 제가 두 가지 질문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 대표가 그때 분명히 답을 했습니다. 정권 교체가 우선입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렇게 나온 상황에서 본인이 사실 지난 4.7 재보궐선거 때 야권 입장에서는 구세주 같은 존재였었어요. 왜냐하면 사실 그때 탄핵으로 인해서 계속 지리멸렬했고 총선까지 져가지고 맞아요. 정말 그때 서울시장 후보 하나 제대로 낼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안철수 후보가 서울시장 물꼬를 터졌죠. 선언하면서 물꼬를 네. 트면서 그다음에 야권 연대를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야권에서 그러면 단일화시켜서 후보를 내보내자 해서 결국은 성사가 돼서 여론조사 끝에 오세훈 후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초석을 놔서 그때부터 사실은 수도권에서 이른바 정당 역전도 생겨났고 국민들이 그때부터 정권 교체라는 말들을 하면서 그때 이제 야권의 동력이 나왔고 그 힘을 바탕으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이 불러낸 대통령이라는 그런 슬로건으로 지금 나와서 됐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본인이 지금 이렇게 팽팽한 여론조사가 팽팽하게 지금 가리키는 상황에서 만일 대선을 완주했을 때 네. 민주당이 물론 정치개혁안도 내놓고 안철수 후보에게 상당한 러브콜을 보냈습니다만 만일 본인이 완주해서 근소한 차로 졌다. 그랬을 때 그 후폭풍을 어떻게 과연 정치인이 감당하겠습니까? 본인이 입으로 출마의 선언을 구시대 종식도 있지만 제가 분명히 물었을 때 정권 교체가 우선이라고 답을 했는데 그렇다면은 거기에 대한 본인이 정치인의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구도가 선거의 3대 요소가 인물 구도 이슈라면은 지금 6개월째 구도가 50%가 넘는 정권 교체가 그건 어떤 여론조사에서도 다 잡혀왔어요. 정권 유지보다 정권 재창출보다 정권 교체가 필요하다는 게 높다면은 네. 야권의 주요 정치인으로서는 당연히 여기 국민의 명령에 또 보수층의 요구에 응답해야 되는 또 의무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이 저는 전격적 단일화를 이끌었는데 제가 조금 전 첫 번째 말씀드렸던 대로 대가와 보상에 따른 단일화는 안철수가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네네. 그 자기가 향후 5년간 국정 운영을 통해서 열릴 그런 정치적 공간에서 활동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줘야 하는데 네. 그 명분을 이제야 단일화. 그래서 본인이 뭐 문서 필요 없다. 뭐 보도에 따르면은 그냥 서로 신뢰를 갖고 하자. 앞으로 공동정부 꾸리겠다. 그리고 같이 인수위서부터 참여해서 양쪽이 얘기했던 공약과 정책 다 녹여내서 접점을 찾아 지향점을 같이 하자. 이런 얘기들은 상당한 전 설득력이 있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안철수 후보가 이런 결단을 내렸고 다만 이제 지지율이 합산될 것이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해석이 나옵니다만은 그렇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세 가지 부류가 있잖아요. 중도를 소신을 지지해서 하는 후보가 있고 그다음에 정권 교체한 선택지로서 지지했던 사람이 있을 테고 세 번째는 양강 후보가 너무 비호감이니까 네. 그 대안으로서 지지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정권 교체를 지지했던 사람은 그대로 갈 겁니다. 네네. 다만 중도를 지켜왔던 것과 1번과 3번 아까 얘기한 대로 대안으로서 안철수를 생각했던 사람들은 약간 선택지가 엇갈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감안한다면 최소한 50% 이상은 제가 보기에 정권 교체를 돕는 말하자면 이제 윤석열 후보 쪽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좀 높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짧게 좀 첨언을 해야 되겠는데요. 네. 이번 대선의 성격을 정권 교체다라고 단정을 하니까 제가 좀 반론을 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국민의 명령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정권 교체 여론이 정권 재창출 여론보다 높은 거는 사실이에요. 네네. 그렇지만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단순히 정권을 바뀌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내 삶을 더 잘 살게 해주는 그런 정권의 교체를 원하거든요. 그래서 이 메시지는 안철수 전 후보도 계속해서 던지는 거예요. 단순히 정권만 바뀌면 뭐하냐, 적폐만 교대만 하면 뭐하냐. 따라서 국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더 나은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여론조사에서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왜냐? 만약에 정권 교체만이 국민의 명령이다 그러면 네. 당연히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10%포인트 이상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의 초박빙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즉 이런 여론조사 결과는 뭘 얘기하느냐? 역시 국민들은 누가 대통령이 돼서 나라의 위기를 극복하고 내 삶을 책임져 질 수 있겠는가라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는 국민들은 정권 교체 프레임 그리고 또 더 나은 정치 교체 프레임 이 두 가지 가운데서 적임자가 누구냐라고 고민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여론조사 결과로 지금 반영된 것이다라고 좀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뭐 안철수 전 후보가 이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를 하는 게 더 나았을까요? 국민들의 열망에 비춰봤을 때는? 국민들 열망에 비춰봤을 때는 네. 저는 이제 안철수 전 후보의 과거에 존재의 가치가 분명히 있었다고 봐요. 새로운 정치, 제3정당.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우리 정치는 진영 대결의 폐해가 분명히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두 국민들이 공감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진영 대결의 폐해가 어디서 나오냐?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승자 독식의 잘못된 선거 제도. 그래서 제3정당도 나올 네. 수 있는 다당제로 길을 분명히 열어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안철수 후보가 주장을 했고 네. 또 이번에 또 TV토론에서 공개적으로 이재명 후보에게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재명 후보 이걸 받아서 또 당론으로 민주당이 또 채택을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졸지에 그냥 버렸다는 것은 이건 좀 정치적인 배신행에 좀 가까운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하나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개헌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이 두 가지 부분을 위해서 안철수 전 후보가 노력해 주기를 저는 우리 국민들을 좀 기대하고 있었고 그게 또 본인이 애초에 정치에 뛰어들었던 그런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정반대로 뒤집는 그런 거대 양당 구조를 오히려 강화해주는 그런 선택을 했기 때문에 안철수 개인의 정치적인 미래는 굉장히 어둡다. 저는 그렇게 보고 여기에 대한 반발표, 특히 저는 어디에 반발표가 있다고 보냐면 2030의 반발표가 굉장히 많을 것이다. 왜냐? 2030은요 절차적인 공정성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의 자신의 말을 180도로 바꾼 뒤집은. 이런 행위에 대해서 굉장히 저는 반발할 분노할 수 것 같아요. 있다라는 실제로 말씀이군요. 지금 국민의당의 홈페이지를 보면은 무려 성토하는 댓글이 뭐 8,000개나 달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안철수법을 제정을 해야 된다. 그게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냐? 제외 국민 투표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그 투표 이후에는 사퇴 못하도록 그런 법까지 지금 제정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어서 이런 부분은 안철수 전 후보의 이런 뭐 야합에 가까운 그런 단일화에 대한 어떤 분노가 얼마나 높은지를 얘기해주는 그런 사건들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변호사님, 그 네. 사실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단일화는 했는데
과연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화학적 결합을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관심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아무래도 국민의힘 이제 이준석 당대표와 안철수 후보와의 사이가 그렇게 좋지 않다. 뭐 이제 이준석 대표가 조롱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두 사이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다면 과연 이게 대의를 위해서 간다고 해도 과연 화학적 결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을 던지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예, 어떻게 봐야 돼요? 상당히 좀 어려운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 뭐 대선까지는 이제 단일화가 마침표가 찍혔기 때문에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플러스인 부분이 분명히 있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합당 절차를 하는 과정 중에 있어서 어제 나왔던 이준석 대표의 어떤 발언을 보더라도 뭐 선뜻 본인의 당권과 관련해서는 뭔가 조율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취지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기도 하고 네네. 그렇다면 사실상 처음에 안철수 후보가 이 단일화에 대해서 결렬 선언을 공식화했을 때 이런 분석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윤석열 후보에게 이준석 대표에 대해서 어느 정도 조정을 해주기를 바라는 어떤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있었는데 네. 그 정도로 아마 화학적인 결합을 잘 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사실상 어떤 분란의 소지가 잠재해 있다라고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그리고 그 당장 그러면 단일화는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것인가 이번 대선에 있어서 저는 그렇게 막 낙관적으로 전망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단일화 효과 분명히 존재하겠지만 네네. 그걸 상쇄시킬 만한 게 2030 특히 여성들 유권자의 표심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마지막 TV 토론에서 사실 상당히 윤석열 후보가 고전을 면치 못했기 때문에 전격적으로 이걸 제안하고 압박하고 해요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사회 이슈에 대해서 토론을 하면서 페미니즘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휴머니즘 아니냐고 물었을 때 심상정 후보가 굉장히 놀라운 발상이란 취지로 답하기도 했죠. 그렇게 평가했습니다. 페미니즘 관련해서 어떤 여성에 대한 차별이 구조적으로 있는 것인지 그거에 대한 진단이 어떠한지 물었을 때 구조적으로 차별은 존재하지 않고 개인 간의 문제라는 취지로 답변했습니다. 이런 것을 들었을 때 여성 유권자들 당장 취업해야 되는 그리고 조직에서 뭔가 여성이라서 유리천장을 느끼는 유권자들이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의 흐름은 안철수라는 어떤 제3지대의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 이재명, 윤석열 둘 다 약간 그 여성 친화적이진 않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이 있어서 네. 안철수라는 후보를 좀 많이 선택하려는 여성분들이 제 주변에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안철수라는 선택지가 제거가 됨으로 인해서 이재명, 윤석열이라는 사실상의 두 후보가 남았을 때 이런 TV 토론에서 보여줬던 일련의 발언들, 선뜻 여성 유권자들이 지지하기에는 상당히 거리감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분들이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윤석열 후보가 되는 것을 어쨌든 저하는 마음에서 이재명이라는 대안을 선택할 가능성도 상당히 열리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표의 어떤 이해득실을 따지더라도 이 단일화 효과는 오히려 이런 측면에서 구도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좀 지켜볼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안철수라는 정치인 자체가 상당히 지지의 스펙트럼이 다른 정치인에 비해서 좀 넓은 편입니다. 네네. 그래서 그 표가 다 윤석열 후보에게 흡수되는 그런 기계적인 흐름도 보여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번 끝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평론님 어떻게 보세요? 좀 화학적 결합이 가능해서 결과적으로는 시너지가 정말 폭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권으로서 가장 큰 수확은 이겁니다. 불확실성이 사라진 겁니다. 늘 단일화 이슈에 대해서 지지층들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끝까지 가는 거야? 안 되는 건가? 그렇죠. 되는 그러니까 건가? 바로 모호성이 제거됐다. 이게 가장 저는 컸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것들이 이제 이런 것들이 사라지면서 바로 이제 윤석열만이 정권 교체 유일한 대리인이구나. 이 대리인 효과를 줬어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뭘로 이어지냐면 이른바 그동안 쭉 그나마 여론조사가 붙기는 했지만 그 윤석열 후보가 앞섰던 건 추세였으니까. 네네. 그렇다면 저는 밴드웨건 효과가 있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경제학 용어지만 앞에서 북을 치고 나가면 대세를 따르는 걸 우리가 밀어주는, 밴드웨건 네. 효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효과가 전 상당 부분 있을 거로 보고 그다음에 윤석열로 압축된 상징 구도가 있기 때문에 다시 정권 교체냐? 그럼 민주당이 얘기하는 정치 교체냐? 이 프레이밍이 더 강화됐다고는 봐요. 그러면은 물론 민주당 측에서 이야기하는 이른바 안철수 후보의 표가 전부 화학적 결합이 안 될 것이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안철수 후보에 대한 그 지지 선칙이 달랐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는 표의 분산 혹은 네네. 표의 그 어떤 이동들이 저는 조금 자유로울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권으로서 가장 컸던 거는 이제 그런 모호성이 제거됐던 측면과 함께 구도가 뚜렷해졌다는 것. 네. 그러면서 이제 정말 그 50%가 넘었던 정권 교체 그거를 단일화시킨 후보로 집약시켜서 갈 수 있는 이른바 집중성. 그래서 저는 안철수 후보가 이 얘기한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대세론으로 지금 가는 순간 가장 위험한 거는
오만과 이런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그 겸손하지 못한. 겸손하지 못한 그런 역풍이 부는 건데 그래서 고개들 정치인은 고개 드는 순간 망한다라는 말을 그날 인용하면서 얘기했던 거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아마 대세론이 지금 윤석열 후보 측이 있다 하더라도 굉장히 로우키 전략 낮은 자세로 캠페인을 전개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마 오늘부터나 내일부터 공동 유세가 아마 이루어질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우려하는 단순한 물리적 결합으로 인해서 갈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고 정말 화학적 결합을 통한 그런 어떤 시너지를 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캠페인을 통해서 저는 유권자들에게 분명히 보여진다면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그런 저는 선거 캠페인 될 거로 봅니다. 일단 단일화 사건 하나 가지고 우리 평론가님이 대세론까지 얘기하는 것은 나가도 너무 많이 나갔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싶고요. 저는 이제 두 분이 포괄적으로 향후 이 단일화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 주셨으니까 구체적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면은 지금 이제 제가 세 가지 여론조사 지표 결과를 가지고 얘기를 할 텐데 네. 이걸 보면은요 단일화 효과가 거의 지금 안 나와요. 자, 첫 번째로 지금 갤럽에서 여론조사한 거 있거든요. 머니투데이가 의뢰해가지고 이걸 보니까 현재 3자 가상 대결로 보면은 42.5 윤 그리고 이재명 후보 42.2 무려 0.3%포인트밖에 안 나오는 이런 초초박빙의 상황이고 그러면은 단일화했을 경우에 안철수 지지층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오히려 이재명 후보에게 더 많이 36%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게 26% 가는 걸로 나왔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 여기도 지금 45.9 대 45, 0.9%포인트. 그럼 여기서도 어떻게 되느냐? 이재명 후보에게는 안철수 지지층의 25%, 그리고 윤석열 후보에는 29%. 그러니까 이런 걸만 봐도 거의 안철수 그리고 또 윤석열 두 사람의 단일화 효과는 미미하다. 그럼 여기서 남은 것은 결국 이제 말씀하신 대로 보수 국민의힘 지지층이 어떤 결집해서 이쪽으로 하나로 갈 것이냐 아니면은 안철수 전 후보의 이런 야합에 가까운 전격적인 기습 단일화에 대해서 반발 심리 때문에 역풍이 불 것인가 결국 이 표심이 어디로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51대 49의 초박빙의 어떤 대선의 승패를 가르는 그런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사실 저희가 말씀을 드릴 거는 앞서 보여드린 여론조사 그래픽은 지금 나가고 있는데 저희가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기 전에 진행됐고 조사됐던 여론조사였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일화의 연장선상에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민주당 긴장 반, 역풍 기대 반입니다. 아무래도 야권의 단일화를 보고 있는 민주당의 마음은 어떨 것인가. 아마 민주당이 바라는 거는 단일화 효과가 아주 적었으면 혹은 역풍이 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민주당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민주당은? 네, 사실 속내가 좀 복잡하겠죠. 이게 당연하게도 호재인 건 아닌 거고요. 그러니까요. 이게 민주당으로서는 내심 이제 안철수 후보의 완주를 바랬던 측면이 분산이 되길 바랬을 거예요.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 굉장히 예의주시하게 좀 볼 겁니다. 그렇다고 이게 완전히 순기능만으로 가진 않을 거다라는 전망도 많이 나오고 있고 네네. 그런 이제 지표들도 뒷받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민주당으로서도 어쨌든 어제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것처럼 국민을 보고 이게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지만 사실 국민들이 하시는 거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뭔가 평가하고 결론을 내는 것은 결과적으로 중도 합리적인 이 국민들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공략하는 캠페인을 계속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저는 이렇게 박빙으로 펼쳐지는 어떤 승부에서 제가 국민의힘 측 캠페인을 하는 사람이라면 중도층을 겨냥해서 뭔가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던질 것을 후보에게 권유할 것 같은데 윤석열 후보의 발언은 굉장히 부정적이고 과거지향적이고 뭔가 보복적입니다. 민주당 내가 집권하면 국물도 없다. 박살내겠다. 문재인 정부에 향해서 확실하게 검찰을 이용한 네. 범죄자 집단 취지라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고요.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 이미 양당의 지지층은 붙은 상황에서 중도층, 부동층, 마음을 정확하게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이런 말씀을 들었을 때 정말 민주당이 운동권 잔당 세력인가라고 생각하실까요? 저는 상당히 좀 어긋난 캠페인을 하고 있다. 자신감이 붙어서 그리고 현장 유세를 본인들도 지켜보지 않았냐고 이 윤석열 후보가 TV 토론에서도 이야기를 하시던데 현장에서 느끼는 것을 후보들이 함부로 입에 담지 않는 것은 그 부분은 당연하게도 지지자들이 모이는 공간이고 그런 현장 분위기가 모든 민심을 대변하는 게 아니기 때문일 텐데 아까 최 평론가님 말씀 짚어주신 대로 지금 국민의 힘으로서는 상당히 저자세로 지금
무난하게 비치지 않게 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 후보가 그런 말을 본인이 소화해서 얘기하고 있진 최소한 못하다. 그렇다면 이런 것들을 분명히 이 채점표를 들고 계시는 유권자분들, 국민들이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평론가님. 사실 지금 저희가 윤석열 후보와 안철수 전 후보의 이제 단일화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에 앞서서 이제 이재명 후보와 김동연 이제 전 후보죠. 김동연 전 후보가 이제 손을 잡는 과정들이 있었기 때문에 뭐 거기도 일종의 단일화라고 본다면 이런 어떤 구도 자체가 과연 이제 중도에 있는 표심을 정하지 못하신 분들이 과연 어디로 이제 마음이 갈 것인가가 굉장히 더 중요해졌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사실 그 이재명 후보 그다음 민주당 측에서 정치 개혁을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이 상당히 그 좋은 수였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 바람직한 방향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사실은 그동안 이제 민주당이 180석 의석을 갖고 굉장히 오만했고 뭐 자기들 필요한 것만 개혁이고 실제 국민 생활과 관련된 거는 등한시에 따른 얘기가 있었으니까 그런 통합이 정치하는 건 저는 좋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정권 교체에 맞서는 프레이밍을 한 건데 자 그러면 국민이 과연 어떤 선택을 할 거냐. 근데 국민의힘이 그동안 사실은 정치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게 뭐 청와대를 축소하겠다. 혹은 뭐 집무실을 광화문 나오겠다 뭐 그런 거 외에는 없었는데 이번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를 통해서 저는 그 통합이나 그러니까 분권과 협치 그러니까 윤석열표 정치개혁에 대한 어젠다를 세팅했다고 좀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다면은 이 10% 미만으로 나면 중도에게 누가 더 또 소구력이 있고 누가 더 설득력이 있느냐가 관건일 텐데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쪽이 내놓은 것들이 결은 비슷한데 어쨌든 통합과 미래의 정치 그다음에 이쪽은 진영 연대의 정치 아마 저는 그 이재명 후보가 진영 연대 정치를 얘기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좀 고립시키려는 전략 같은데 과연 그러면서 얘기했던 조원진까지 끌어안는 그런 정치 개혁이 온당한 정치 개혁인가? 그것이 진짜 가치와 비전의 결합한 정치 비전인가? 그런 본원적인 질문들을 국민들이 할 것 같고 윤석열 후보가 내놓은 안철수 후보의 그 공동 정부에 대해서는 과연 얼마만큼 둘의 시너지가 나서 갈 것 같으냐?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저는 중도 유권자들 평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가 더 진정성이 있고 그다음에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정치 개혁의 안들이 너무 많은 거짓말을 했고 또 신뢰하지 않아서 양치기 소년이라는 별명도 붙었잖아요. 이런 부정적인 것들을 얼마나 불식시켜낼지 그것도 저는 관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 보시기엔 어떠세요? 사실 김동연 전 후보의 지지율이 워낙 좀 미미했기 때문에 그런 큰 시너지가 없을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고 안철수 후보는 그래도 상대적으로 김동연 후보보다는 더 많은 지지율을 갖고 있었지만 과연 그게 그냥 고지고대로 올 것인가를 두고도 여러 가지 이제 해석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어떤 이 단일화가 결국 승리로 이끄는 단일화가 될지도 좀 관전 포인트가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일단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보면 단일화 효과는 뭐 실질적인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역시 이제 중요한 것은 중도 또 무당층 이 부동층의 마음을 누가 움직이느냐라는 것. 그리고 역시 이제 캐스팅 보터라고 할 수 있는 이제 2030의 마음을 누가 움직일 수 있느냐라는 그런 부분인데요. 그렇다면 결국은 제가 볼 때는 미래지향적인 그런 정치 개혁의 행보를 누가 하고 있는 거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또 그와 더불어서 과연 누가 진정성 있는 행보를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이거 이제 굉장히 중요한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은데 지금 이제 민주당에 대해서 뭐 거짓말만 하는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일방적인 얘기고 지금 이제 거짓말 양치기 소녀는 이미 안철수 전 후보의 이번 행보로 결론이 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거짓말 정치인 양치기 소녀는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장 걱정해야 되는 그런 이제 프레임이니까 그걸 민주당에다 갖다 씌우는 것은 상당 부분 좀 어긋나는 것 같고 역시 이제 김동연 후보의 단일화하고 안철수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차별화되는 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김동연 후보는 말을 왔다 갔다 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본인이 얘기하는 것이 기득권을 혁파해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치 교체를 해야 된다. 본인의 주장 그대로 그러기 위해서 본인은 이제 지금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가 제3당까지 다당제 개혁까지 가능하는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제왕적 대통령제를 고치는 그리고 또 뭐 4년 중임으로 그래서 1년 임기를 단축하면서 지방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동시에 하는 이런 부분의 정치 개혁안이 맞았기 때문에 나는 함께했다라는 부분을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도 계속 나온 얘기자면은 안철수 전 후보 같은 경우는 손가락 자르겠다, 머리는 빌릴 수 없다. 라는 얘기를 계속 했거든요. 최소한 뭐
유능한 사람을 쓸 수 있는 정도의 머리는 있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너무나 대조가 되고 대비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중도 무당층 또 2030들이 현명하게 선택할 것이다, 판단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2030이 표심이 중요하다라고 봤을 때 저희가 지금 일반적으로 그냥 봤을 때는 2030은 윤석열 후보에 좀 유리한 게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있고 이재명 후보는 조금 더 이제 5060이라든지 4050 쪽에 더 강한 거 아니냐라는 시선들이 있기 때문에 2030이 중요하다면 결국 윤석열 후보 쪽으로 뭔가 표심이 가는 것인가? 라는 의문도 좀 생기거든요. 2030이 이제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는 2030의 부동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마음을 아직 정하지 못하셨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보면은 네.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강세를 보인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최근에 보면은 굉장히 지금 후보를 바꿀 수 있다라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있고 실제로 여론조사에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20대에서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것도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분들은 왜 이렇게 굉장히 부동성이 높으냐라는 네. 그런 것과 관련해서는 결국 2030 특히 이제 20 같은 경우는 이념 지향적이지가 않아요. 그리고 진영 지향적이지가 않아요. 또 지역 지향적이지도 않아요. 굉장히 실용적이기 때문에 누가 내 삶에 도움을 주는 그런 후보인가라는 부분을 가지고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현재 두 후보들이 내놓는 정책과 공약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한다. 따라서 이분들에게 소구력 있는 정책과 공약을 과연 이재명 후보가 던지느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분들의 표심이 달라질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배종호 교수님 말씀해 주신 과정에서 뭐 2030 표심이 정해지지 않았다라는 여론조사를 저희가 아직 확보를 하지 못해서 보여드리지 못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 저희가 사실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은 시청자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단일화는 이제 이루어졌고 대선이 정말 얼마 남지 않았고 사전 투표는 시작이 됐고 정말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정말 이번 선거는 정말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와중에서도 표심은 또 지지 선언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이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마지막 짚어볼 이슈는 엇갈린 박의 동생들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리는 박은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이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동생인 박지만 이지회장은 이를 동의해줬다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당사자는 뭐 더 사실이 아니요라고 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민의힘 쪽에서 이제 권영세 본부장이 얘기를 했는데 참 요즘에 이런 지지 선언이 교차하는 지지 선언들이 막 나오다 보니까 참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들고 홍준표 의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대선판이 참 난잡하다라는 비판을 하기도 했어요. 이거 어떻게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사실 홍준표 의원의 지지자들 일부도 뭐 이재명 후보 지지를 선언하기도 했고, 그러니까요. 예, 뭐 팬클럽이 그리고 뭐 문재인 대통령 팬클럽 분들도 윤석열 후보 지지 선언을 뭐 공식화하기도 해서 서로 교차되고 있는 그런 뭐 양상도 보이고 있는데, 전 여기서 좀 유념해야 되고 좀 주목을 끄는 게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의 어떤 그 정치적인 입장 표명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후보로서는 본인이 보수 정당의 후보가 되긴 했지만 사실 경선 과정에서도 이런 뭐 정신머리 없는 당을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당을 상당히 폄훼하는 발언을 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보수 정당에서 털을 닦고 고생해 오신 분들에 대한 공감대가 없는데 그 기틀을 사실상 허물었다는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처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고 홍준표 전 대표의 말에 따르면 보수를 괴멸시킨 장본인이라는 평가도 사실인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 연장선상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어떤 굉장히 상징적인 인물을 지지하던 분들이 윤석열 후보 선뜻 지지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무슨 녹취 파일이라고 해서 공개된 내용도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내가 박근혜를 뇌물죄로 엮어서 넣은 사람이다. 내가 장본인이다. 그 정부에서 고이지가 않는 것은 수치스럽다는 취지로 굉장히 박근혜 전 대통령을 폄훼하는 그 워딩이 육성으로 담긴 음성 파일을 공개되기도 했어서 이런 부분 당연히 아직도 어느 정도 이 한국 정치사에서 이 포션을 차지하는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않고 계시는 분들, 아마
본인이 이런 국면 속에서 뭐 여야,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닐 겁니다. 당연하게도 이런 분들은 윤석열 후보에 대해서는 마음을 주시기가 어려울 거기 때문에 그 연장선상에서 들여다봐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 그렇다면 그 측과 손을 잡는 것이 뭐 야합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 저는 민주당의 정치개혁 추진 방안은 좀 국민의힘과 다른 측면은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이게 제도적으로 연동형 비례대표제, 4년 중임제 등등을 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틀을 만드는데 이 여당 의원들이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당론을 모은 거기 때문에 뭐 이걸 자리 나눠먹기 식으로 이걸 취급하는 건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론님 어떠세요? 사실 이 뭐 개인이 누구를 지지하는 건 정말 개인의 선택이지만 이렇게 뭔가 진영을 넘나들고 하는 것들은 좀 제가 봤을 땐 좀 특이하다는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이번 특히 선거가 이른바 이 귀순 전략들이 난무하는 귀순 거예요. 전략. 난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바둑으로 치면 마지막 승부, 반집 승부 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개가 바둑을 두는 거 이제 집승부를 두는 그렇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양쪽 내 진영에 있는 사람이 우리 진영에 있는 사람이 우리한테 지지 선언한 건 큰 효과가 없지만 상대 후보 지지를 했던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이른바 2표의 효과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내가 캠페인하는 것에 대한 상징성과 정당성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더 공을 들이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특히나 이번 대선이 그런 어떤 가치 연대보다도 오히려 네. 상대 진영에 있던 사람들을 끌어오고 또 그것을 확장하는 듯한 전략들이 많이 보이는 것 같은데 네. 어쨌든 이번 대선이 그만큼 치열하고 또 네. 그만큼 정말 그 양강 후보 구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그런 반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이제 여론조사 공표 직전에 나온 여론조사들을 보면 일단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상당히 박빙의 승부를 보이고 있는 여론조사 결과들이 나왔고 그 여론조사 공표가 끝나고 종료가 돼서 이제 공표를 할 수 없는 시즌에 나온 단일화가 과연 표심과 또 앞으로의 당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아마 표심은 지금 어디로 움직이고 있는지에 아마 전 국민의 눈이 쏠려 있을 것 같습니다. 이미 사전투표가 시작됐기 때문에 표심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본투표까지 어떻게 결과가 나와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5년을 맡길 적임자가 누구인지 국민이 어떤 판단을 했는지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종호 교수, 최수영 평론가,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이슈 따라잡기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